저는 인공위성과 최근의 우주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황도순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위성과 우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데요. 우주 개발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통신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의 위치, 즉 GPS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 우주를 탐험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들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 속의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지, 이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는데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에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자원들을 이미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이외의 곳으로 가서 지구에서 필요한, 인류가 필요한 자원들을 탐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지구온난화라든지 또 핵전쟁이라든지 혹은 전염병,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전염병 문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태양계 밖, 먼 우주로 인류를 이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일단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공위성만 만든다고 해서 우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로켓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로켓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기 위한 발사체와 실제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지는 않지만 어떤 그 군사적인 목적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위성은 발사체를 이용해서 띄워 올려지게 되는데 이 발사체라고 하는 것, 즉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개발의 첫 단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극복을 한 다음에 이제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냐 하면 대략 1초에 7.9km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야만 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 실제로 총알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총알들이 대략 1초에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로켓, 즉 발사체가 띄워 올려져야 인공위성이 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위성들, 그리고 발사체들, 그리고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나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공위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인공위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위성이 되겠습니다. 과학위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끼친 업적은 굉장히 큽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주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아낸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지 138억 년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400억 광년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0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전자 기기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주위에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지만 제임스 웹은 어디 있느냐 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혹은 내년쯤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되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위성은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의 영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목적으로는 이런 재난재해를 막기 위한, 재난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상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의 영상을 얻어가지고 지상을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키홀이라고 하는 그 정찰 위성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성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성이 있습니다. 그 기상위성입니다. 기상위성은 지금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더할 나위 없이 우리한테 필요한 위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5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지구를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위성이 원하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이 기상 자료를 보내줬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일정한 어떤 그 규칙적인 형태의 기상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워낙 자주 바뀌는 이 기상 변화들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들이 자꾸 기상위성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리안 위성이라고 하는 기상위성을 띄워서 거의 5분, 10분 만에 이제 기상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위성을 본다고 하면 통신방송 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상망을 통해서 통신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방송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상망들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구가 전 지구 인구의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방송 위성, 그리고 저궤도 통신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법위성입니다. 항법위성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들도 항법위성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가 있고 저궤도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그 위에 항법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항법위성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아냅니다. 물론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항법위성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GPS라고 하는 항법위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항법위성, GPS 항법위성은 1978년에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198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항법위성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는 이 항법위성 정보를 드디어 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간 그리고 항공기 운항 이런 데 항법위성들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법위성이 최종적으로 GPS 항법위성이 최종적으로 구축된 것은 1994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 그런 항법 위성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이외의 나라들도 항법 위성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라고 하는 항법 위성, 그리고 유럽에서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항법 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베이더우라고 하는 항법 위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법 위성군들은 최소 20기 이상, 그리고 30기 이상, 20기에서 30기 이상의 위성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법 위성의 고도는 대략 한 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런 항법 위성군을 구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본 같으면 일본 주위, 인도 같으면 인도 주위에 그 위성들을 띄워서 그 지역만을 중심으로 항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QGSS라고 하는 항법 위성군, 그리고 인도 같으면 IRNSS라고 하는 항법 위성군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대략 5기 내외의 위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내년부터 이러한 항법 위성군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GPS라든지 다른 항법 위성군들을 사용을 했을 때 대략 미터급의 정밀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항법 위성을 만들게 되면 센티미터급의 항법 위성, 센티미터급의 정밀도를 갖는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1990년대 이후에 살유트라고 하는 우주정거장, 그리고 미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카이랩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이 있었는데 계속 이 우주정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우주정거장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즉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이 새로운 물질을 합성을 한다든지 새로운 약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공위성, 작은 인공위성들을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발사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탐사선입니다. 탐사선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자원 탐사라든지 먼 태양계 밖으로 간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탐사선들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KPLO라고 하는 탐사선을 달에 보내려고 합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달 주위를 돌면서 향후 우리가 가야 되는 달에 그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지금 수행을 하려고 탐사선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위성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위성으로는 우리별 위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지구관측위성으로는 아리랑 위성, 그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이런 것들이 지구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위성으로는 천리안 위성이 있고요. 또 우주정거장은 아직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법위성은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대략 2035년경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KPLO라고 하는 탐사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새로운 그 최근의 기술 추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아르테미스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뭐냐 하면 2022년까지 달에 다녀올 수 있는 달 궤도를 일단 다녀오는 것, 그리고 2024년에 달에 착륙하는 것, 그리고 2026년에 이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028년에 달의 유인기지를 만드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르테미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필요한 기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달 주위의 탐사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관광입니다.
최근에 꾸준히 우주 관광들이 이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주 관광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어떤 종류의 우주 관광을 했느냐 하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오는 우주 관광이었습니다. 물론 비용도 굉장히 비쌌죠. 왜 그러냐 하면 가는 데 들어가는 우주선 비용, 그 다음에 머무는 비용, 다시 돌아오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더하다 보니까 대략 한 수백억 원 이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 8명이 다녀왔는데 그 뒤에 이제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 사용하던 미국의 우주왕복선 계획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개념의 우주 관광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굳이 이 수백 킬로 높이의 우주 정거장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지표면으로부터 100km까지만 다녀오자. 100km까지만 가도 이 파란 지구와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우주 관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10여 년 이상 우주 관광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했고, 새로운 기기, 새로운 발사체, 그리고 새로운 우주선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에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리고 7월 20일에는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10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이 우주 관광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혹시 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인간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관광이 구체화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인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강도 높은 전문적인 훈련들을 다 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기술적으로 개선이 돼서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우주인이라고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꾸준히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로 신체적인 훈련뿐만이 아니고 이 비상시에 우주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훈련을 받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지상으로부터 100km 상공까지의 우주 관광, 짧은 시간이죠.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0분 이내에 다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우주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계획으로는 사흘 전에 이 발사장에 도착을 해서 간단한 훈련을 거쳐서 3번째 되는 날에 우주에 갔다 오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적외선 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의 속도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이 접속 속도, 그리고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늦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저궤도 통신망은 이 지구 주위에 무려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면 이 통신 지연이 불과 20ms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구현을 해서 이 지상망을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스타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에서는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앱은 대략 600기 이상, 그리고 카이퍼 프로젝트는 3,000기 이상의 인공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 지상의 통신, 인터넷 통신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우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우주 쓰레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박사님이 계신 향후연에서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10cm 이상 되는 우주 쓰레기가 대략 수만 개쯤 있고요. 1cm에서 10cm쯤 되는 우주 쓰레기가 수십만 개 있습니다. 그리고 1cm보다 더 적은 우주 쓰레기는 뭐 수억 개 이상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미 폐기된 우주 쓰레기들과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회피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피 기동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 우주 쓰레기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치울 것인지, 이 치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 주위로 끌어당겨서 태워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자기력을 쓴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지구 주위로 끌어들여서 태워버리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 태양계 밖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밖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 먼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지, 과연 인류 이외의 생명체가 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한번 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모래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가도 있고 바닷가에 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알들이 있는데, 이 40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에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대략 한 7배만큼 많은 그런 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주위에 지구 혹은 다른 지구, 태양계 내의 행성과 같은 여러 종류의 행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태양계 밖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 밖으로 가는 지금 탐사선들도 있습니다. 1972년에 파이오니아 10호라고 하는 이 탐사선을 보내고 73년에는 11호,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이런 탐사선들을 계속해서 태양계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탐사선이 보이저 1호인데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AU라고 하는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한 150배만큼의 거리를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양계를 벗어나는 상태에 있는 게 보이저 1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저 1호가 앞으로 다른 그 별들을 만나려면 아직도 빛으로 4년, 5년 이상을 가야 아마 다른 그 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보이저 1호보다 더 빨리 이 태양계 밖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저 1호가 가장 멀리 간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태양계 밖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계 밖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를 잘 보호해서 지구에서 꾸준히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태양계 밖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압력이 있어서 이 실제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행성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 기술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지구를 잘 보호하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우주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탐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유인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연구에 참여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